번째,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와 강한 모색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작년에 이제 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제 자치분권 1.0 시기를 넘어서 2.0 시기로 이제 도래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가 자치분권 2.0 시기에 그 주민자치 제도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선진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보자라는 이제 그 틀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과제가 시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7월 정도에 아마 시책복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상상력에 근거해가지고 나름대로 제도가 받쳐준다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 제도를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고요. 이제 그 의견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다음에 어떤 정권이 어떻게 창출되냐에 따라서 주민자치 제도가 발전되거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마 주민자치도 조금씩 스탠스가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서 현재 그래도 앞으로 주민자치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를 중심으로 좀 학술적으로 부분에서 연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 부분에서 세종형 주민주권 논의의 배경은 이제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종합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어떤 의제와 결을 같이 해서 세종시 역시 세종형 주민자치 모델을 도출할 필요성과 함께 지방민주주의를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를 보시면 세종시는 5대 12대 과제를 제안해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5대 12대 과제가 하나의 주민자치 생태계 운영 속에서 서로 얽혀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세종형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지만 주민의 효능감이라든가 주민의 주도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이제 필요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세종시의 그 주민자치의 어떤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현황을 진단한 다음에 공동생산이라는 차원에서 현재 주민자치에 대한 모델을 발전시키고 향후에 주민의 효능감 그리고 주민의 주도성이라는 관점에서 세종형 주민자치회를 좀 더 고도화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에 현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주도성을 중심으로 한 계획에서 주민의 주도성으로 나타나는 어떤 고도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대민주제의 어떤 보완적 민주제도의 유형화에서 풀뿌리 민주제도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소지역의 마을 단위에서 사회적인 어떤 심리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을 그 안에서 형성할 수 있고 그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보면 시외와 홀레의식 네트워크로 통해 나타난다는 그런 의견과 학자들의 논의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마을 단위 어떤 소지역 단위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그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주민자치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안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52페이지에 민주제도의 유형과 주요 과제 유형 분류를 제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세종시의 제도를 가지고 분류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견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의 그 지역 공동체의 주축 조직과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지역 공동체의 주축 조직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의 사회적 자본, 결속적인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결속적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보면 주민이 정부가 제공하는 하나의 초대된 공간이 아니라 민초의 공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의제를 만들어 놓고 그 의제를 중심으로 어떤 사업들을 집행하긴 하지만 그것이 행정과 맞닿아서 어떤 정책과 어떤 제도로서 소화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의 어떤 결속적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을 공간 안에서의 어떤 의견 제시 정도에서만 국한되기 때문에 그러고 또 마을 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고 사회적 자본이 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옆에 마을 공동체 단위와 어떤 배타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배타적인 어떤 그 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계적 사회적 자본의 역할로서 주민자치가 강조가 됐고 그리고 각각의 마을의 두 마을, 세 마을, 네 마을의 그 사회적 자본을 가교해주는 주민자치회가 중요한 의제를 한데 모은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행정이라는 어떤 소개된 공간 속에서 행정이 만들어 놓은 협력적 제도의 틀에서 논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계적인 사회적 자본의 형성도 주민자치가 필요하다라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종시의 자치분권 정책의 주요 내용은 요새 12대 과제로 내놨습니다. 마을 조직에서부터 마을 경제까지. 그래서 이 과제를 중심으로 2018년도에 초기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하나의 그 주민자치 생태계 모형 속에서 각각의 12개 과제들이 배치를 했고 이 과제가 각기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서 제가 연구로 해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개 과제가 하나의 생태계 모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중심으로 개소화했다고 한다면 이제 향후에는 이러한 틀이 좀 더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현재 주민자치를 진단하고 현황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페이지 54페이지에 주민총회 현황 및 주민총회에 대한 의견들 같은 것들을 개진해서 담았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주민총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주도성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민총회부터 어떤 마을계획이나 주민 제한 사업들을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담았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또 맞닿아 있습니다. 55페이지에 행정안전부가 고려한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한 고도화, 장기비전 계획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회가 마을 공동체 주축 조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재정적 독립성에 대한 한계가 상당히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자치회 연계 실행법인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는 의사결정의 어떤 공론장의 운영 주체로서의 그 주체, 그리고 연계 수행법인 같은 경우는 지역의 주연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이분화해서 이 두 개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앙정부의 틀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지자체별로 자치계획을 고도화하는 방향이든지 아니면 그 연계 수행법이나 위탁 사업을 중심으로 아니면 수익 사업을 중심으로 좀 오리엔티드된 지자체들이 각기 좀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시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했고요. 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국내외 그 법안을 중심으로 국외 법안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로컬리즘 액트랑 커뮤니티 인파워먼트 액트에 관한 비교인데요. 로컬리즘 액트와 관련돼서는 우리는 지역 주권법이라고 하거나 지역 주의법이라고 해서 번역을 해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와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 방식의 커뮤니티 인파워먼트 액트가 이제 논의가 됐고 이러한 논의들이 본격화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수입된 모델은 로컬리즘 액트 방식이고요. 이제 스코틀랜드 방식은 아무래도 조금 더 생소한 방식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골자는 그 57페이지에 공동체 위임 법안의 이론적 변화, 여기에서 지역주의론의 이론적 변화의 틀을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공동체 참여정책의 일반적 이론 변화, 그리고 공동체 참여정책 이중 나선 모형을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일반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참여정책의 변화 이론은 앞서 우리가 그 지역사회 참여의 어떤 원동력, 지역사회 불안한 공공서비스의 실패, 손실된 공동체, 민주성의 결핍,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동체 참여 정책들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러한 일반적 변화 이론은 정책 투입을 통해서 공동체의 주체로서 지역 공동체의 활동을 강조하고 지역 공동체의 객체로서의 공동체의 역량을 강조하면서 이 공동체의 활동과 공동체의 역량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결국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어떤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이러한 틀을 이중 나선 모형으로 해서 롤페라는 학자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롤페는 이러한 이중 나선 모형을 통한 이런 그 지역 공동체 참여 정책의 이론을 지역 공동체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방식과 지역주의 이론이라는 로컬리즘 액트의 잉글랜드 영국 방식을 통해서 두 개를 비교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스코틀랜드 방식 같은 경우는 공동체의 어떤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가 하나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고 그리고 결국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조직과 어떤 네트워크 자원을 통해서 공동체의 자주활동을 영향을 주는 이러한 각기 이중 나선 모형끼리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어떤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이론 변화를 가져왔고 이 스코틀랜드 방식은 기존의 그 공동체, 지역 공동체 참여 정책의 일반적 변화 이론을 훼손하지 않는 어떤 정책이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결국은 지역주의 이론은
카메론 정부 시기에 그 정부의 재정 부담, 긴축 재정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있었고, 그러한 틀에서 공동체에게 여러 가지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어떤 틀에서 그 공동체가 애초에 역량이 있고, 그러한 공동체는 지역을 위해서 스스로 자조하고 그 서비스를 다각화해 나갈 수 있다는 기본적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틀에서 보면 우리에서 가져온 행정에서 바라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스스로 자주하고 스스로 능력이 있다는 걸 상정하고 검토해서 주민자치회든 어떤 공동체 조직에게 위탁 사업을 무분별하게 줄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정부가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지속적인 어떤 노력이 협력적인 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핵심 과정을 좀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이제 저는 로컬리즘 액트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스코틀랜드의 그 커뮤니티 인파워먼트 액트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 안에서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 세종시의 주민자치 인식 및 FGI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인식별 분석을 했고, FGI도 1그룹에서 4그룹까지 연구 과정 속에서 제가 담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두세 시간씩 이제 들어가면서 좀 여쭤봤고요. 그 안에서 분석을 통한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주민자치의 역량 및 대표성 강화라든가 읍면동 따위의 행정혁신, 그리고 읍면동 행정과 주민자치의 어떤 협력적 파트너십 공간의 확대, 주민자치의 재정적 자립적 측면을 제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행정의 지원이라는 것은 아직은 놓지 않아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의 목적과 이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어떤 가치 정립이 필요할 것이고, 주민자치의 대표성 강화는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집단과 공동체 집단과 조직과의 네트워크, 이 세 번째는 주민자치회가 지속적으로 그 기능과 목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행정 단위 기능 강화, 자율적인 예산 체계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읍면동 단위와 주민자치회가 협력적 제도에서 어떤 주요 사업들을 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그 읍면동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특성과 주민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 정리, 탄탄한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해야 되는 부분까지 해서 다양하게 이제 그러한 논의를 합의로 뽑아졌고, 그 합의를 중심으로 제가 나름대로 정책의 보완 과제로 뽑았습니다. 먼저 읍면동의 행정의 혁신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읍면동의 행정이 읍면동 단위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를 아무리 우리가 강조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동이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어떤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 같은 것들, 읍면동 통합예산제도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것을 통해서 중기 재정계획과 자치계획과 연계하는 어떤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합예산제 같은 경우는 일정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성과가 좋은 그러니까 자율예산제를 편성했을 때 그 예산제의 어떤 성과가 좋은 지역들은 통합예산제를 통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보완해 보는 것, 그리고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에 대한 어떤 유인을 강화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사상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인사상의 어떤 승진이라든가 공역사업에 대한 예산 재정권, 이런 것들은 법률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자율예산 편성제에 대한 우리가 그 법률적으로 막혀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지자체의 어떤 의지에 반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협치 제도의 확대이 종합계획이 실현입니다. 결국은 읍면동 땅의 그 협의 기능을 강화해주고, 협의 기능이 너무 늘어날 수 있는 읍면동에 협의 기능이 없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와 협의할 수 있는 기능들을 대폭 이관해줘서 결국은 강화될 기능, 본청이 이관돼야 될 기능, 특화 기능, 인간위탁 기능, 부서 간의 연계협력 기능 같은 것들을 검토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라는 게 있는데,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자치분권 특별회계 내 주민 제한 사업에 대한 주민자치의 심의권을 강화해보는 것, 그리고 이런 협의 사업과 함께 장기 비전과 어떤 종합 계획을 연계해보고, 그 다음에 중간 지원적 차직의 개편. 다음 페이지는 67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민자치의 어떤 대표성 강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마을 계획단과 마을 공동체 집단을 연계해주는 것, 입주자 대표이나 자생질문단체 대표나 일반 주민 대표가 주민자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마을 계획단 구성 시 탄력성 및 대표성을 강화해주고,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와 마을계획단의 연결을 강화해주고, 그리고 마을의 의제가 상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상시적 제한 제도들을 만들어준다면 아무래도 주민자치의 대표성이 강화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주민조례 발암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내년에 이제 시행될 텐데 이 주민조례 발암법과 연계한 어떤 공동체 조직의 어떤 그 모습 이것은 이제 지방의회의 어떤 협력적 관계와 지방의회의 어떤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어떤 우회를 불식시켜 나갈 단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 측면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주민자치의 변화와 체감을 위해서 역량 강화 지원과 교육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민자치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논의인데요. 주민과 정부를 연관하는 옹호자, 어떤 보이스를 전달하는 역할과 주민자치에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역할, 공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지역의 마을과 자산을 활용하는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되냐라는 얘기는 저는 이제 1과 2번에 무엇보다도 중점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직접적인 어떤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단순 사무에 국한되거나 일반적으로 수익 사업이 좀 나는데 단순한 어떤 사무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나타나거나 그래서 이제 법적 분쟁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민간 시장을 침해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 사업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연계수행법인을 검토해서 연계수행법인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수익사업 그리고 이 정관과 규정을 통해서 각각 수익사업을 통해서 일부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해서 공동체에게 활용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덟 번째는 도농의 특성에 관련된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종합은 그래서 결국은 그림에서 행정의 혁신 영역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참여 확대 영역, 그리고 주민의 어떤 역량 강화 영역. 세 번째는 민간 혁신 제도를 확대하는 영역. 네 번째는 재정적 자립성을 강조하는 영역에서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를 고도화하기 위한 생태계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도농의 특성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총회 방식이 여전히 필요한데 저는 이제 민간 위탁 방식이나 민간 보조사업 방식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현재 주민총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 운영 방식이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주도성도 떨어지고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종합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계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민간 위탁 방식도 괜찮겠지만 민간 위탁보다는 수익금이 좀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 보조사업을 형태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조금 운영한다면 조금 더 주민주도성이 나타나고 이 여러 가지 제도들이 행정의 혁신 영역과 민간 혁신 제도 그리고 자치의 역량 강화 그리고 재정적 자립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저는 하나의 생태계 모형 속에서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가 주민에게 어떤 효능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틀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모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